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사업 연구포럼이 주최하고 최민희 의원이 주관한 행사인데요. 행사명은 음원시장의 창작자 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신대철 씨에 의해서 촉발됐는데요. 그룹 신화위의 리더이자 한국 락의 대부인 신대철 씨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의 음원 유통 구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게 단순히 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서 바른 음원 유통 협동조합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이 흐름을 좀 더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죠. 신대철 씨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음원 수익의 더 높은 비율을 뮤지션이 가져가도록 하고 음원 사이트들이 함부로 덤핑해서 팔지 못하도록 정가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특히 정가제 제한이 눈에 띄는데요. 보통의 상품들은 정해진 정가가 있고 유통 마진을 줄여서 이득을 높이는 데에 반해서 음원만큼은 유통사가 원가 자체를 일방적으로 내려버리고 여기서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걸 꼭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음원 유통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번엔 뮤지션들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대안과 연대까지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언젠간 해결이 되겠지만 이 음원 유통 구조의 문제, 음악계가 빨리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은 신대철 씨의 그룹 신화위가 2013년에 발표한 곡 듣겠습니다. 슬픔의 이유입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사라져. PF1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0일 프로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생생 알짜 부동산. 김민경의 생생경제 3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반도체 백혈병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잠시 후 4부에서 관련 핫 이슈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은 먼저 알면 돈이 드는 부동산 정보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은 지 15년이 넘는 아파트는 전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안 돼도 증축은 된다. 이게 그렇죠.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작년 4월 1일 그 부동산 대책 때 예.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 발표를 해서 지난 4월 20일 날 국무회의에 의결이 돼가지고 만 1년 만에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직 증축 대상이 준공 15년 된 이상 아파트들이 대상이고요. 증축 범위를 보면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수직 증축이 되고, 증축 가구 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질 수가 있고요.
가구당 면적 증가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4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는 84제곱미터까지 네. 그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85m 초과는 그 30%, 그러니까 85제곱미터를 119제곱미터까지 그 가구당 면적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수익 증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전문기관의 안전성을 검토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각각 2회씩 실시를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수익 증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이게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가구가 전국에 444만 가구가 되는데 예. 여기에 서울 수도권이 216만 가구, 강남권이 18만 3천 가구, 1개 신도시가 25만 9천 가구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돈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렇죠.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서울 강남하고 목동,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부터 속도가 좀 붙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직 증축을 해서 뭐 더 늘리면은 예. 더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또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공급도 늘리고 또 활기도 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보시나요? 여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많이 이제 기존 주택 시장 많이 침체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권, 그다음에 분당 등 1기 신도시, 목동 이런 단지들이 이제 수익 증축을 하게 되면은 그 가구 수 증가가 되고 또 이렇게 세대 분리를 또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또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또 재건축 같은 게 또 물론 뭐 재건축 단지를 할 수 있는 단지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층 아파트 위주로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하면은 아까 15% 이내에서 수직 증가분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공급 부분에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보여집니다.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좀 활기를 띠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작년에 이제 허용하겠다 발표했을 때 예. 일부 좀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임대차 선진화법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 강남하고 분당 등 조합 설립을 하고 시공사 선정한 단지들은 조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강남 개포동의 대청아파트 전용 39제곱미터는 2개월 사이에 한 2, 3천만 원 상승을 했고요. 예. 반포 위도 84제곱미터는 현재 8억까지 가는데 작년 말에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는 한 1억 정도 올랐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올랐어요. 분당 정자동의 한솔 주공아파트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을 했거든요. 네. 여기는 호가도 오르고 거래도 늘었는데 이런 지역들은 좀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거래도 늘고 있는데 평촌, 일산, 노원구 등 이런 단지들은 추가 분담금을 어차피 1억에서 한 2억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데는 또 분양가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 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공사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수직 증축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칼럼에서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예.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잘못하면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서 특히나 지금 안전사고들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각 건설업체들이 그냥 발빠르게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모 경제신문사에서 예.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거를 대대적으로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참여도 하고 건설업체도 이렇게 출품해서 방안들을 많이 내놨는데 네. 워낙 우리나라 지금 시공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수익 증축 3층까지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업체들 얘기 들으면은 5층까지도 큰 문제입니다. 구조상에 옛날에 구조 안전 시공상의 도면만 있으면 네. 5층까지 올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건설사들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또 안전사고도 발생을 했고 그래가지고 건설사도 유의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몇 층 정도 되죠? 보통은 이제 중층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층 15층? 아파트들은 예. 그렇죠. 10층에서 한 15층, 예. 12층, 13층.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다 대상이 되는 거고 네. 강남권의 일부 아파트. 그러니까 10층에서 15층 된 아파트들이 네.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됐어도 재건축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단지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배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해결이 되면 굳이 재건축을
뭐 하지 않겠다 이런 단지들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단지에서 지금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쌍용이라든지 이런 건설회사가 1:1 재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평형 확장이 돼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일부 단지는 좀 그 리모델 수익증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서 시장이 좀 활기를 띠고 하면은 예. 투자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수익도 좀 있다라고 봐야지 되겠네요. 물론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일단 일반 분양가가 그 얼마나에 따라서 추가 분양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군데에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분당에 A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를 이제 83제곱미터로 그 확장할 경우 네. 추가 분담금이 한 1억 1,55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59제곱미터가 현재 한 3억 4천만 원 하거든요. 매매가가요? 그렇죠. 매매가가 예. 현재. 근데 추가 분담금이 1억 1,550만 원이 들면은 여기 4억 4,550만 원이 이제 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분양가 1,500만 원으로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수익이 나옵니다. 이게 분당 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거꾸로 일산의 B 아파트 같은 경우 52제곱미터를 68제곱미터로 그 확장할 경우 추가 분담금이 1억 3,500만 원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1,200만 원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이 한다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그래서 한 1,6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분당 정도 이런 정도는 좀 추진해볼 만한데 예. 건설업체가 제일 지금 고민스러워하는 거가 그 건축 그 추가 분담금 문제거든요. 네. 건축비를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리모델링 수익증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사실 건설사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풀기는 또 쉽지 않은 문제라서요. 추가 분담금 문제. 나름대로 시공에 대한 예. 기술들을 많이 이제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예. 현재 공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단지들은 그 리모델링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굳이 리모델링을 왜 하니 그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재건축을 해버리지 이런 단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다 동의를 안 하게 되면 또 할 수가 없는. 당연합니다. 조합원들이 조합 수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네. 몇 집만 가지고 한다고 내 집만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조합원들 같은 돈이 없는 분들은 난 그냥 살겠다. 예. 나는 내 집만 일부 수리해가고 살겠다 이런 분들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 수익 증축도 사업성, 분양성이 또 있고 수익성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일부만 국한된 지역에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지역이라는 한계라는 것도 사실 그게 마구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계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현재처럼 이제 어떤 그 주택 시장이 이렇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예전처럼 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은 너도나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예. 거기가 가구수가 굉장히 많은 신도시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분당도 일부 지역만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시범단지를 성남시가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나름대로 가격도 오르고 이렇게 거래도 되고 그런 지역들은 최근에 또 분양시장이 또 워낙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한데 아까 산보이라든지 평초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하고는 싶은데 네. 가격대가 일반 분양가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대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1,200, 1,300밖에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을 해도 그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상당히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한 예. 어떤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강남이나 목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목동 같은 데는 지은 지는 꽤 됐습니다만 집은 굉장히 좋거든요. 주변 그렇죠. 어떤 그 단지가 예.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굳이 그런 단지를 재건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자체가 이런 것들은 쥐고 있는 거고 네. 또 이게 이제 각 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사업분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금융권도 뭐 지원을 상당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이런 갖고는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해야지만 이렇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 게 만들어진 게 한 성남시 같은 경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예. 경우는 리모델링 자문단을 꾸려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11곳, 그러니까 5,223가구의 시범단지를 선정을 했어요. 네. 여기다가 또 여기는 100억 원 정도의 또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작 지금 서울시는 아직 뭐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못한 최근에 좀 뒤늦게 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군다나 강남권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 단지 예상 단지들이 강남권은 더군다나 또 집들도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급을 좀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였습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반도체 백혈병 관련한 입장, 이게 완전히 인정을 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상이 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고요. 또 돈이 되는 경제 기사들 이면을 들여다보는 경제 뒤집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키워드의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할 때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긴급 명령을 발동하면서 시행됐습니다. 정치인과 기업인이 가명이나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비자금을 쌓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을 막는 조처였죠. 하지만 당시 금융실명제는 피해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차명 계좌를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로 인해 대기업 회장들이 직원 명의로 비자금을 쌓는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결국 이달 초에 국회에서 새로운 금융실명제법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통장에 이름이 찍힌 사람만 그 계좌의 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법을 바꾼 것이죠.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권은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도체 백혈병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난치병에 걸린 직원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수년째 지금 매듭이 안 지어졌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식 지원단체죠.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여기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임자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계속 회의하셨죠? 삼성전자 발표 듣고요. 예, 이제 막 회의 끝났습니다. 예, 이제 회의 때 나온 결과를 바로 발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논의를 하셨나요? 일단 오늘 입장 발표를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 네. 내용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반올림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도 우선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네. 예, 일단 무엇보다도 지난 7년 동안 자신들과는 무관한 개인 질병이다. 이 피해 노동자들의 질병이. 네. 이렇게 주장해 왔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 중인 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네. 예,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음을 역시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라고까지 했고, 소송 참가를 철회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어서, 예. 저희로서는 일단은 환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심의원 측에서 제안한 제3징계기구 통한 보상, 이것은 이제 반올림과 피해 가족들의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네. 것을 몇 차례 분명히 밝혔음에도 계속 이것이 이제 반올림의 제안이고 거기에 마치 화답하는 것처럼 발표한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7년 정도 끌어온 문제였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측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하고서 한 달 만에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듣겠다, 잘못했다,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싸워 오셨고, 네. 거기에 이제 반올림이 함께 했고,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여론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최근에는 또 하나의 약속이나 탐욕의 제국과 같은 영화를 통해서 또 만들어진 삼성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여론에 어떤 압박을 느낀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회의 중에서는 일단은 환영한다라는 그런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예. 대표이사, 권오현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에서 읽은 전문을 보면은요. 예. 여기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었기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딱 연결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를 하셨나요? 일단은 이제까지 삼성은 네. 그분들이 일하던 분들이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렸다. 그런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피해자의 존재 자체요? 예. 피해 사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회사랑은 전혀 무관한 일이고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고 네. 이런 입장을 취해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예. 더 이상 이 문제를 자신은 책임이 없는 전혀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 문제는 아닌 거다라는 식의 입장 변화는 있다고 보여지고 네. 다만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언급이 저희도 이 입장 발표 이후에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산재 신청 과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계속 공방이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예. 삼성 측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피해자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해왔었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왔었는데,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자세의 변환이라고 보는 것은 환영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근데 아까 저도 그런 문장을 봤던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과 백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물어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논의 초점을 벗어난 부분이다라고 얼버무린 것 같거든요.
예. 이거를 인정을 해야지 정확한 피해 보상이랄까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의학적으로 인정을 하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 이거를 자연과학의 분야나 의학의 분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그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이고 네. 그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백혈병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직업병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 공장과 연관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삼성은 그 부분을 인정하고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같이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점은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더 이상 피해자들이 안 나오는 것인데 네. 삼성은 이분들의 피해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제3의 중재기구라는 그런 필요성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하게 되면은 제대로 부게 안 될 수 있다.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그 피해자 입장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반올림 측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논의 과정에서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예. 일단은 분명한 사실은 반올림과 피해 가족들은 그런 제안을 한 적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삼성이 그 제안에 파는 형식으로 가면은 이것은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한 논의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 지금 직접 교섭, 그러니까 삼성과 반올림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 교섭 자리에 나와서 네. 그러한 제3의 중재기구가 됐든 뭐 어떤 제3자의 참여가 됐든 이런 식의 제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먼저 우리는 그 삼성 이 교섭과 관련해서 그 피해 가족들과 반올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미 전달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뭐 필요하다면 제3의 중재기구나 뭐 제3의 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를 던지는 것 가능하겠죠. 네. 예, 그런데 순서가 있다. 이런 입장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제3의 중재기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라고 이제 권오현 대표이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만들어지면은 반올림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예.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그 논의 자체가 예. 직접 지난번에도 그랬고 삼성도 그랬고 그냥 네.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그것이 뭐 그런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삼성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싫다, 좋다, 뭐 혹은 좋은데 어떤 식으로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지금 삼성의 그 화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올림이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여기에 네. 답하겠다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예. 좀 바로 잡자라는 거죠. 반올림은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도 아셨고 삼성으로부터 직접 연락은 받으셨던 건가요? 기자회견에 대해서요? 기자회견하고 이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혀 연락은 못 받으셨던 거예요? 예. 아, 그동안에도 그런 식이었나요? 계속? 삼성이요? 그러니까 지난번 입장 발표 때는 네.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뭐 사전 조율이나 이런 게 없다가 예. 발표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 항상 이야기를 예, 언론을 해왔군요.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요. 예. 예, 이번에 입장 발표 때는 뭐 시기 정도에 대한 그 입장 전달? 예. 이 정도의 어떤 발표를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몰랐고요. 언제쯤 뭐 이런 형태로 할 것이다라는 언질은 준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제 제3의 중재기구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기는 했는데 여기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여쭤봤던 게 사실 우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반올림이 그동안 계속 대표로서 얘기를 해오셨으니까 예. 들어가야겠다라는 그 당위성을 얘기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그 제3의 기구라는 게요. 예. 지금 중재냐 조정이냐 뭐 제3자가 그냥 뭐 사회를 보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지금 그 저희들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합의된 바가 없고 삼성에서도 지금 던지는 얘기를 보면은 상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이 어떤 식인지 어떤 성격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반올림의 참여 여부, 참여 정도 이런 거는 사실 언급한 단계가 아닌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그 발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신 것 그리고 삼성 측에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걸로 결론을 내리셨나요? 일단 뭐 오늘 나온 발표 내용 중에 그 환영할 만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환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러하다면,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하게 나가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한 발표의 진정성을 살려서, 조만간 교섭 일정을 잡고, 우리 만나기로 한 게 지금, 지난번에도 좀 일방적으로 연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섭 일정을 잡고 만나서 그 자세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얘기한 그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회의 마치고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실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 구체적인 그 의견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대부분인데요. 어떤 점을 반기는지, 다만 어떤 점이 유감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요구하는지 희망하는지 이런 것이고 골자는 결국에 그 빠른 시일 안에 교섭을 진행하자 이런 것이 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뀌어야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임자훈 변호사였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에서는요. 은행들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가계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근데 그럼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이 문제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출이 많은 가정이라면은 다 겁내하는 단어가 금리일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금리는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꿔주는 사람한테 주는 대가. 이자 금액 이자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시간 손해율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소비도 하면은 굉장히 기쁘죠. 그거를 은행에다 맡겨놨다면은 그 소비를 미루고 참는 데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금리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값 같은 거군요. 예, 그렇죠. 결국 돈의 값이죠. 그러면은 최근에 금리 동향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금리를 결정할 때 한국의 기준금리가 기본이 되는데요. 이게 작년 5월부터 2.5%에서 변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 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수익률, 은행금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계 민감한 대출 금리가 한 4.5%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2년 전만 해도 4% 중반에서 지금 3.7%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지만은 참 좀 어려운 사람들은 좀 상호저축은행 같은 데 가서 한 10% 금리로 대출받아야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금융이라는 게 비열한 데인데요. 예. 어려운 사람일수록 좀 더 높은 금리를 내고 그러게요. 대출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냉정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경제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덩달아서 금리는 올라가는 게 상식적이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론상으로는요. 근데 예, 지금 그렇죠. 금리가 경기는 회복된다, 경제는 회복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우리나라 경제 최근 들어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한국은행도 작년에 우리 경제가 3%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4%, 내년에는 4.2% 성장한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모든 경제 지표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국고채, 국제 10년 수익률이 올해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3.5%거든요. 네. 근데 경제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다는 거, 이거 금리는 원래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거든요. 지금 물가가 그렇죠.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에서 이 금리가 예. 낮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문제는 예. 누가 더 맞느냐 이건데요. 네. 한국은행 4.0%가 맞냐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맞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제가 한 25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니까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런가요? 과거에 보면은 예. 금리가 이런 경제 성장률가 낮을 때가 몇 번 있었기는 있었는데 반드시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는 것은 내년 경제가 한국은행 등 이런 전망기관이 전망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는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거나 혹은 여기서 안정이 될까요? 내년까지? 예, 저는 뭐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MF 경제의 큰 구조 변화가 있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축보다는 IMF 경제의 그냥 투자가 더 많았었죠. 네. 자금이 부족해서 고금리였었는데 97년 IMF 경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저축이 투자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네. 저축은 자금의 공급이요, 투자는 자금의 수요입니다. 자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보니까 자금의 초과 공급 현상으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계속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금리 이 기조는 계속 될 걸로 보시는데요. 네. 이 물가와 금리 그리고 또 환율도 민감하게 서로 반응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거의 800억 달러 GDP 6.1%인데요.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 나는 것은 역시 저축이 투자보다 많았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상수지가 흑자 나면은 결국 달러가 우리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가 외국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도 하락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자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예. 또 환율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보통 예. 이제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과 물가를 순서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또 반대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어디 쪽으로 예. 인과관계가 더 있느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더 쪽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먼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물가나 금리가 내리는 쪽으로. 예예. 이 방향성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되겠군요. 예예. 그리고 중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채권을 좀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채권을 더 사게 되면은 그래서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계속 채권을 사고 있고요. 더 문제는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 외환 보유액가 3조 9,500억 달러입니다. 그동안 이 맞네요. 돈으로 중국 사람들이 미국 채권을 샀는데요. 예. 미국 채권은 조금밖에 안 사고 그중 일부가 우리나라 국제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채 중 미국 비중이 한 19.5%고 중국 비중이 14.6%인데 중국 네. 현재는 더 낮습니다만은 앞으로 5년 정도를 내다보면 중국 비중이 미국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2000년에 중국이 11에서 최근 26%까지 올라왔고 네. 미국 비중이 25에서 11%까지 떨어졌는데요. 금융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지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면은 금리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금리가 하락하니까 참 보험회사들, 특히 생명보험회사들이 영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어려움은 더 심해질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런 저금리가 되면은 진짜 돈을 어디다 굴려야 될지를 모르게 되니까요. 예. 모든 자산 가격이 다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냥 좀 일반인들의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앞으로 그러면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금리가 낮아진다면은요. 예. 지금 정책당국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로 보고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고정금리 대출이 작년 주택담보가 한 16%였는데 2017년에 40%까지 목표를 세우고 은행한테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금리가 올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이 가계들한테 고정금리 대출 유도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지나가 보니까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변동금리 대출한 사람들이 이자를 덜 냈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요. 예. 근데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리가 오를 가능성보다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정금리보다는 대출을 받는다면은 변동금리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래서 변동금리로 받았다가 오르면 어떡해요? 그렇진 않을까요? 예, 저는 물론 그 경제 미래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확률적인데요. 예. 확률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미국 금리는 기준금리로 볼 때는 어떻게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미국도 금리를 언제 인상할 시점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네. 사실 전문가들이 작년 말에 올해 미국 국채 수익률이 3월 달에도 3%가 넘는다고 전망했거든요. 예. 근데 현재 2.6%대예요. 맞죠. 예. 예. 근데 미국 금리도 그렇게 안 오른 것은 미국 성장 능력이 있는데요. 네. 경제가 회복되지만은 성장 능력 이하로 성장하기 때문에 미국도 섣불리 금리를 못 올린 것입니다. 아마 지금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는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내년 상반기에는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가서나 금리 인상을 좀 고려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오를 것인가? 네. 그거는 우리나라와 미국 경제가 다르거든요. 예.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금융시장도 한때 많이 80년대 10% 뒤섞이는, 성장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3%만 성장해도 잘한 성장이고 5년 후에 2%, 10년 후에는 1%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경제의 체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는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게 지금으로선 더 유리하다. 저금리가 될 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두통 탈출 펜잘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미통엔 펜잘 레이디.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뭘 할 수 있을까? 어학 공부? 피트니스? 아반떼! 한 달에 20만 원이면 아반떼를 가질 수 있다고. 아반떼를 월 20만 원에? 결코 놓쳐선 안 될 기회. 현대자동차 구매 프로그램 아반떼 할부 프로모션 1588-5330 또는 현대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더 뉴 아반떼 스타일 모델 기준. 잔가 보장형 월 20만 원, 표준형 월 35만 원.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금리 3.9%, 36개월 이하, 선수율 15% 이상.
연체금리 24%, 중도상환 수수료 1.5에서 3%, 5월 출고분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재무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무상담 신청한 분 가운데 매주 한 분께 특전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무료로 1대1로 재무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무상담 신청은요. 의견 주실 때처럼 트위터 YTN_이코노미 또 웹사이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